2장 교육공학입니다. 교육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교수학습 이론하고 붙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제대로 이제 다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지금 21세기 들어 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제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통한 딥 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화되면서 이 에듀케이셔널 테크놀로지 교육공학이라고 하는 것도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광범위해진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 가면 이 교육공학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 당면하는 어떤 측면들이 있고요. 지금 학교 현장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직접 동영상을 찍어야 되고, 거기에 그런 어떤, 기술에, 합당한, 매체에 합당한 그런 컨텐츠들을 개발을 하고,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선생님들의 이제 몫이 됐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번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것이 교육계에 있어서도 또 선생님 개인에게 있어서도 굉장한 어떤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육공학도 단순한 이제 원리의 차원을 좀 넘어서서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 이제 상황으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교육공학의 이해부터 한번 볼게요. 교육공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해서 인적, 물적, 기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교육공학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절한 공학적인 과정과 자원을 창출, 활용, 관리함으로써 학습을 촉진하고 수행을 증진하는 것에 관한 연구와 윤리적 실천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에서의 공학과 교육의 공학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에서의 공학, Technology in Education 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공학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협의의 교육공학이고 매체를 수업에 활용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교육 안에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교육의 공학, Technology of Education. 교육의 공학, 기술이에요. 교육의 개선을 위한 과정으로 공학을 사용하는 것이며 문제 해결이나 목표의 성취를 위해 체제적인 접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위의 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그 안에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죠. 에듀케이션이 큰 거고 테크놀로지는 작은 거예요. 근데 테크놀로지 오브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그 영어에서 이제 오브라고 하는 게 우리 보통 동격의 의미로 쓰인다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말하자면은 요 밑에 나오는 것처럼 문제 해결이나 목표의 성취를 위해서 체제적 접근을 하는 거예요. 교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교육 차원에 있어서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체제적인 접근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체를 분석하고 전체 속에서 각 부분의 기능들의 역동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제 파악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교육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에서의 공학, Technology in Education이 아니라 교육의 공학, Technology of Educ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교육공학과 이제 교수공학을 이제 또 비교를 합니다.
교육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 왔는데 시각교육에서 시청각교육으로 교육공학에서 교수공학으로 바뀌고 있다. 교수공학은 학습을 위한 과정과 자원의 설계, 개발, 활용, 관리, 평가에 관한 이론과 실제로 교육공학보다 범위가 더 구체적이다. 그렇죠? 예, 더 구체적인 겁니다. 예. 그래서 교육공학 관련자들의 관심이 교수에 두어지면서 교수공학이라는 개념을 선호하고 있다.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교육공학, 그래가지고 테크놀로지 오브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제가 조금 제 추측이긴 한데요. 좀 그렇잖아요. 교육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인문학적이고 인간을 다루고, 그런데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말과 오브를 써서 엮는다라고 하는 게 부담이 될 거예요. 부담이 될 겁니다. 예. 테크놀로지를 갖다가 그렇게 큰 의미로 에듀케이션하고 나란히 해가지고 쓰는 게 말이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거고. 그리고 특히나 이 교육공학, 이 공학 쪽을 갖다가 연구하는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유지시킬 필요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 영역에 있어가지고 공학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는 분야가 사실은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쪽이 대부분이니까, 특히나 컴퓨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은 주로 학습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냥 교수공학이라고 딱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에이 참, 교육공학 쓰니까 자꾸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에이 짜증나다면서. 과도한 추측인가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들이 많습니다. 저도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하고 하면서 제가 이 학문 연구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 좀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자,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교육공학적 접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체제적 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서 봤죠? 예.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학적 지식 또는 조직화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체계 또는 체제, 시스템이란 개념이 중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과정 절차라고 하는 것이 명심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이런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못 견뎌야 합니다. 못 견뎌요. 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한 가지 관점으로 상호 연관된 요소들의 집합체이며 특정의 현상을 파악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 매체를 수업의 단순한 보조물이 아닌 전체 수업 과정에서 통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련의 과정은 수업의 개발 과정과 매체의 활용이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교수 설계 모형이라고 하는 것과 이 공학, 공학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계에서 봤지만 분석하고, 그렇죠?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하고,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이 교육공학적 접근, 교수 공학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업무예요. 이 사람들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처방적 특성이 있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적용을 하고 선생님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교육공학입니다. 기존의 행동주의적, 인지주의적 교수학습 이론은 기술적인 지식의 성격이 강했어요. 그래서 기술적 지식이라고 하는 건 수업 현실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개선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 그래서 교육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방법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반영을 하는 거죠.
자, 학습자 지향적 특성? 그렇죠. 기본적으로 교수공학을 통해서 개발된 컴퓨터 프로그램과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 같은 것들은 개별학습, 학생 개인 학습에 최적화 되도록 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자 지향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학습 과정 지원을 위한 방안 보면 교육 제공자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서 학습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학습자의 사전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고 반영하는 교수 학습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는 교수 학습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인터페이스라고 많이 얘기해요.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내가 직접 맨대맨으로 맞닥뜨리는 그런 어떤 기기, 도구 이런 것들의 어떤 개발과 향상에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죠. 자, 그래서 이제 교육공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발달을 했는지를 갖다 한번 볼 텐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에 있어가지고의 발달, 공학의 발달을 갖다가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교육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1918년에 시작되었고, 1932년에 미국 전국교육연합회 산하의 시각교육부로 통합되면서 발전의 어떤 기반을 꿰했고, 그래서 이 시각교육부 DVI를 중심으로 해서 언어중심 교육을 지향하고 그림, 모형, 고함물 등과 같은 시각 자료를 수업에 활용해서 학습의 구체성을 제공하고 수업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시각교육 운동이 전개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실물교수법.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페스탈로시를 비롯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동교육에 있어서 주요한 그 성과들을 전두위를 비롯한 진보주의 진영의 교육학자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 게 바로 이제 이 시각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만져보고 경험하고 보고 꾸미고 하는 언어중심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강의법이죠, 강의법. 고전 중심의 교과 중심의 그런 교육에서 벗어나서 실물, 경험 중심의 이제 교육으로 이제 변화되는 것들이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된 겁니다. 시각교육 운동은 시각자료를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 과정에 통합하려는 시도였고 시각 자료 자체를 교수의 보조물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초기 단계는 그러겠죠. 실물 교육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은 경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잖아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정되어 있는 거고 또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그렇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많이 개발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청각 교육기로 갑니다. 오디오 비주얼 에듀케이션으로 가요. 그래서 시각교육부가 시청각 교육부로 개칭이 되면서 시청각 교육 이론이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올센, 데일, 킨더 등의 이제 학자들이 효율적인 교수 매체의 활용과 비언어적 경험을 이제 중시하는데 이것도 이제 다른 측면보다도 이제 1947년이잖아요. 그렇죠? 2차 세계전을 겪고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이 시청각, 그 시청각 자료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레이더. 알죠? 레이더 같은 거. 그래가지고 음각 탐지하고, 공중로부터는 적기 탐지하고 하는 그런 어떤 기술들.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들도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암호회로, 독일군의 이제 그런 암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라고 하는 것도 비약적인 발전을 기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이것도 가능해진 거예요. 시청각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시청각 교육은 교수 매체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평가를 이제 받았지만 시청각 교재 및 교구를 교사의 보조물로 역시 이제 간주를 하고 그래서 질이 좀 더 나아진 거죠. 시청각적인 학습 경험도 구체성과 추상성 관계로만 파악했다는 한계가 있다.
여전히 이제 한계예요. 초기 이제 도입 단계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네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일종의 이제 자기 나름의 이론을 갖다가 이제 제시를 하는데, 학습자에게서 제공되는 학습 경험을 구체성과 추상성의 기준에 따라서 시청각 교구 및 교재를 이제 분류한 경험의 원추, of experience 모형을 이제 개발했어요. 학습자의 개념 형성 과정에서 직접 경험과 언어적 경험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시청각 경험의 중요성을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콘이죠, 콘, 아이스크림 콘. 그래서 이제 직접 고안된 극환적 경험, 행동적 경험으로부터 시청각 경험을 통해서 상징적 경험, 언어적 상징, 시각적 상징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 단계에 있어서의 시청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디오,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커뮤니케이션으로 가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 교사의 교육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습자의 발달 가능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의 방안과 수단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에요. 특히나 이제 미국이 1950년대가 끝나고 한국전쟁이 끝나고 1960년대로 이제 접어들면서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것들이 좀 안정화되면서 일종의 소비 향락? 그렇죠. 이제 지쳤으니까. 전쟁에 지쳤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양한 종류의 그런 어떤 상품들, 소비재 상품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있어서 정말, 비약적인 어떤 발전을 거듭한 것이 바로 광고, 홍보와 관련된 학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반영된 게 바로 이제 시청각 통신, 이 커뮤니케이션, 그게 이제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교사 학습자 간의 교수 학습 행위를 학습 내용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통신행위의 과정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통신행위 바로 이제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벌러가 이제 SMCR 모형, 송신자, 메시지, 채널, 수신자. 자, 2차 세계대전에 있어가지고 그 여러 가지 그 구체적으로 사용했던 것이 그대로 민간에 이제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과정이 우리 보통 이제 총력전이라고 그래요. 총력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간단하면서 편리하고 그러면서 효과성, 효율성을 높고 하는 것에 이제 매달려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총력적으로 막 개발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발생하는 현상이 뭐냐면 너무 많이 생산을 해 놓은 거예요.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든지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정부의 이제 고심이기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애써 놓은 것들을 갖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민간으로 이제 반영이 되면서 이게 이제 비약적인 발전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나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때에는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한 몫을 하고 학문에 있어가지고 발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 전부 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을 상대로 해가지고 또 아군의 어떤 효과적인 통신 지휘 체계의 어떤 개발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 통신은 교사와 학습자 간의 이제 상호작용이다. 교육의 내용을 메시지로 이제 파악을 한 거예요. 메시지. 이때 당시에 있어가지고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있어서 이제 대표적인 게 메시지거든요. 메시지. 그래서 통신 수단을 시청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감의 오각으로 확대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샤논과 쉬라는 이제 통신과정 모형이에요. 통신과정의 이제 구성 요소. 경험의 장, 기호와 신호, 해독, 잡음, 피드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잡음 같은 거. 해독, 디코딩, 이런 용어들.
경험의 장, 송신자와 수신자의 경험의 장이 서로 중복될 때 교수 효과가 너무나 당연하죠. 기호와 송신자가 수신자의 경험의 장에 맞게 알맞게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이 바로 이제 기호예요. 인코딩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신호,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감의 오감을 활용해서 이제 신호로 이제 보내게 되고 이걸 갖다가 이제 해독을 하는 겁니다. 수신자가 송신자에게서 메시지를 수용하는 과정이 바로 이제 해독이고 잡음, 수업의 방해 요소,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요소, 이제 복도의 소음이라든가 학생의 잡담, 어떤 냄새 같은 거, 부적절한 조명 이런 것들이 이제 잡음에 해당이 돼요. 참 기가 막히게 적용을 했죠. 기가 막히게 적용을 했어요. 교육에. 피드백, 수신자의 이제 반응이 다시 송신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으로 수신자의 반응에 의해 송신자는 수업 방법을 수정 보완할 수 있고 수업 결과를 판단할 수 있고 송신자가 누구였습니까? 학생들 되겠죠. 수신자가 누구였어요? 학생이겠죠. 그 역도 됩니다. 그 역도 돼요. 반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특징을 보면 교사와 학습자 간에 공유하는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통신 과정에서 피드백을 포함시켜 과정 개념을 이제 부각시켰고, 그래서 이제 세세 이론적 특성이 있는 거죠. 통신 과정에는 통신의 충실도를 떨어뜨리는 잡음이 있기 마련이고, 효과적인 교수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에 필요한 최적 환경을 구축해서 잡음을 최소화해야 한다. 굉장히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저렇게 잡음, 노이즈라고 하는 거 표현하니까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수 매체입니다. 자, 교수 매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념,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교수자, 학습자 간의 학습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도록 도와주는 모든 매개수단과 시스템을 말합니다. 좁은 의미로 교수자의 수업 활동을 돕는 비디오, 오디오, 컴퓨터와 같은 보조수단, 넓은 의미로는 교육적 커뮤니케이션을 등재시킬 수 있는 제반 체제를 갖다가 의미합니다. 체제도 이제 내체를 이해하자. 그래서 이제 기능입니다. 매개 보조적 기능. 그러니까 보조수단이죠. 교수 학습을 위한. 정보 전달 기능을 하고, 학습 경험 구성 기능을 합니다. 그렇죠. 요새 이제 컴퓨터가 이제 바로 이제 학습 경험을 구성하는 기능을 해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피아노, 사진기, 컴퓨터 등의 이제 기기 그 자체가 학습 내용이면서 동시에 이제 경험을 이제 구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수 기능을 하죠. 그렇죠. 매체는 주의 집중을 유도하고 동기를 유발하며 학습을 촉진시켜서 지적인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시각, 인지, 표현 능력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교수 매체의 수업 기여로 수업을 표준화시킬 수 있죠. 모든 학습자가 같은 매체를 통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받게 되므로 교수 활동이 표준화될 수 있고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고 요새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참 재미있는 캐릭터나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그러니까 보통령 아니에요. 보통령.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한테 있어가지고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캐릭터를 활용해가지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학습 프로그램들이 계속 개발이 돼요. 팽수, 그렇죠. 팽수. 수업 시간 단축. 교수 매체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덜어줌으로써 수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준다. 수업의 질을 갖다가 이제 향상을 시킬 수 있고. 시공을 초월한 학습, 그렇죠. 여러분들, 부산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수 매체 연구예요. 매체 이제 비교 연구. 상이한 매체 유형이 학습 성취도에 미치는 연구로 효과를 연구하는 겁니다. 행동주의에 이제 초토를 두고 있고 학습의 결과적 측면을 연구한 초기의 매체 연구 경향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매체가 기존의 학습 방법에 비해 효과적이지 않은지가 주요한 관심이 돼요. 자, 칠판. 강의법이죠. 그러한 칠판이라고 하는 매체가 예전에 효과적이었는데 갑자기 컴퓨터, 모니터가 딱 온 거예요. 그것도 매체죠. 둘 사이에 있어가지고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어떤 매체가 더 효과적인가. 어떤 때는 칠판이 될 수 있고요.
어떨 때는 컴퓨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매체 비교하는 것들이 이제 초기 연구였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체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렇죠? 매체 속성 연구. 특정 매체가 지닌 속성이 학습자의 인지 과정 혹은 학업 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갖다가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매체 속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 매체라고 하는 것을 이용했을 때 어떠한 교수 내용이 효과적일 수 있을까? 그런 연구가 바로 이제 속성, 매체 속성에 대한 연구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매체 선호 연구입니다. 그래서 교수 매체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 가치관, 신념 등의 정서적 특성들이 학습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겁니다. 우리 적성, 처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앞서서 구성주의 학습 이론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적성에 따라서 처치를 해준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죠? 바로 이제 이 매체 선호 연구에 있어서도 바로 그 적성, 처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습자들이 학습에 노력을 기울이는 정도는 매체 난이도와 자기 효능감에 따라 달라진다는 반두라와 살로몬의 연구가 대표적이에요. 매체 활용의 이제 경제성에 관한 연구. 교수 매체의 비용 대비 효과에 영향을 주는 조직 요소, 관리적 요소, 실행 요소에 관한 연구예요. 비용은 학습자가 성취 수준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개발팀이 교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 소요되는 자원의 비용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여지는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앞서서 그 매체 비교 연구부터 이렇게 쭉 시기적으로 그렇게 이제 쭉 연구되어 나왔고요. 그래서 이 교수 매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교육 관련자들에 의해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지만 이쪽 커뮤니케이션 이론 쪽에 있는 사람들의 연구 성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교수 매체의 선정과 활용. 교수 매체 선정 시 이제 고려 사항부터 보자면 학습자의 특성을 봐야 되겠죠.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도 봐야 되고 수업 사태, 수업 상황, 수업 집단의 형태라든가 수업 전략, 수업 방법들을 이제 고려해야 되고 매체의 물리적 속성과 기능, 뭐 너무나 당연하죠. 여기 나온 것처럼 시각인지 청각인지 시청각인지, 그죠? 그다음에 실용성, 매체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어 있는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질적 양호도, 교수 매체 자체가 질적으로 양호한가도 고려를 해보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어슈어 모형이에요. 어슈어 모형. 하이니가 교수 학습의 과정에서 교수 매체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한 모형입니다. 어슈어 모형.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활용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어쨌든 체제 모형이에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분석하고 목표 진술하고 매체와 자료를 선택을 해서 매체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학습자를 참여시켜서 평가와 수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이제 어슈어예요. 그래서 이제 매체를 이제 활용하는 그런 어떤 모형이기도 한데 사실 이제 앞서에 있어서 교수 설계 모형과 비교했을 때 그것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볼게요. 학자를 갖다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 특성, 연령, 학력, 직위, 지적인 특성, 문화와 사회 경제적 요인들 이런 것들이 일반적 특성이에요. 구체적 출발점 능력도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학습자가 지닌 지식이나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선행학습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봐야 되고, 학습 유형, 학습자에 따라서 지각적 선택과 강도, 정보 처리 습관, 동기 요소, 생적 요소 등이 이제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진술을 해야 되겠죠. 지식과 경험 위주로 명확하게 이제 진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학습자 대상, 행동, 학습의 조건, 평가 수준, 요 네 가지를 포함해서 A, B, C, D 진술 기법을 활용해서 이제 목표를 갖다가 진술하는 겁니다. 교수 매체하고 이제 자료를 갖다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매체를 갖다가 이제 활용을 해서 자료에 대한 이제 사전 검토를 합니다. 교사가 자료의 내용을 미리 확인해서 그 자료를 충분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료를 준비를 하고, 환경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학습자도 이제 준비를 시켜서 학습 경험을 갖다가 제공을 하는 겁니다. 수업을 이제 진행하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습자한테 이제 참여 요구를 하는 거예요. 효과적인 매체 활용 수업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수업 중에 학습자들이 그들의 노력에 대해 적절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습한 내용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해야 되겠죠. 앞서 봤던 교수 설계 모형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체를 중심으로 해서 매체 개발이라고 하는 좀 더 구체적인 거를 보는 건데, 앞서서 그 내용과 이제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자, 다음 교육공학의 이제 매체 활용입니다. 이제 멀티미디어부터 그 매체들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오게 돼요. 교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매체를 통합하여 구조화하고 체계에 대한 정보를 이제 제시하는 겁니다. 문자 정보, 그래픽, 정지 사진, 음성 정보, 비디오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갖다가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용자 주도적인 비선정적인 방법을 제공하고 사용자 중심의 상호작용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제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학습자의 학습을 보다 이제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점이 뭐냐면 학습자의 요구나 반응에 따라 프로그램과 상호작용하도록 하여 학습 경험을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상호작용적인 멀티미디어 환경은 현실과 유사한 가상현실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에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고, 다양한 감각에 이제 호소하기 때문에 흥미를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또는 이제 우리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이제 보통 이제 구현을 하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긴 하겠지만은 보통 이제 그렇게 구현이 됩니다. 근데 멀티미디어의 한계예요. 멀티미디어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프로그램 제작에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렇죠. 비용이 이제 많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제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너무나 간단해졌어요. 사실은 콘텐츠의 질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예전보다는 시간이나 노력이 적게 듭니다. 요새 앱 같은 것들도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전에는 정말 수억 들었거든요. 멀티미디어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이제 상반돼서 실제 교육에 적용하는 데는 이제 제약이 따르다. 근데 요새 뭐 3D 그러니까 가령 그 조종사 훈련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여타 여러 가지 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이 현실과 거의 진배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구체적인 피드백이 제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은 일방적인 정보 제시로 끝날 수 있다. 이제 이런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가 비선정적이어서 수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것도 일단은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죠. 개선되고 있어요.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다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고급의 도구일수록 사용 방법이 복잡하고 어렵다. 초급자,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그 학습자의 경우에는 이런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경우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고급 도구들도 사용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지고 있어요. 간단해지고 있어요. 정말로 간단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유튜브 동영상을 갖다 이렇게 편집하고 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쓰고 있지만, 정말요. 이 편집 자체가, 진짜 전문, 편집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다양하게 손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사실은 아웃 오브 데이트한 평가예요. 왠지 전제들이 좀 붙어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이런 한계들에 대해서 얘기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교육적 효과. 학습 효과를 높인다. 그렇죠.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통합하여 제시하기 때문에 풍부한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죠.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된 정보는 효율적으로 기억이 되고 학습 환경과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학습 효과가 크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요거에 이제 우리가 이 멀티미디어를 활용할 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학습자가 스스로 자유롭게 학습 내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의 설계와 이제 개발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앞서서의 어슈어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진 않아요. 개발 계획을 갖다 이제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자료 수집 및 개발을 하고, 프로그래밍, 평가 및 마스터링.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시청각 이라고 하는 어떤 특징 때문에 요 안에 들어가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별도로 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조금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계획 수립을 할 때 목표를 설정을 하고, 개발 비용 및 기간을 산정을 하고, 인력 구성 및 조직을 하고, 많이 들어갑니다.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개발 환경을 갖다 이제 구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분석이 이제 그 다음부터 목표 분석, 프로그램 사용 후 학습자에게 도착점 행동을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앞서서 첫 번째로 보면 개발 계획 수립할 때 전문가들을 갖다 끌어모으고 여러 가지 비용 들어가는 것들을 갖다가 산정하는 게 이제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를 갖다가 분석을 하고 학습자를 분석을 하고 미디어 특성을 갖다가 분석을 하고 성취 목표의 진술이 이제 바로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계를 합니다. 프로그램의 유형을 갖다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 내용의 특성과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서 분지 유형을 결정하는 건데 프로그램의 분지 구조를 결정해서 프로그램 내용과 메시지를 조직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분지라고 하는 게 이제 과제를 만드는 거잖아요. 학습 과제 내용과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 분지를 갖다 쭉 해갖고 학습자 평가 그래가지고 부족하면 다시 보내고 통과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가고 하는 그 브랜치 이 분지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유형을 갖다가 이제 결정합니다. 아주 다양한 학습자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분지를 할 거냐 아니면은 정해져 있는 그 특정의 학습자를 갖다가 상정을 해서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런 분지 유형을 결정을 해주고 항해 전략 프로그램 내에서 학습자가 길을 잃지 않고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항해 전략이 구현돼야 한다. 제가 이제 갑자기 왜 그러냐면 우리 컴퓨터 이렇게 그 사이트 들어가서 찾다 보면 도대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게 되고 그 항해 전략을 구현을 잘 해줘야 돼요. 우리 특히나 지금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어떤 그 군청이라든지 아니면 시청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도대체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갖다가 모르게 돼요. 그래서 여기 가서 찾아보고 저기 가서 찾아보는데 이제 한 시간 찾다가 이제 답답해지면 그때 이제 전화를 거는 거죠. 공무원한테 직접 걸어가지고 안 보이는 데서 막 삿대질 하면서 막 열내면서 도대체 어디 가서 찾아야 되냐고 막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항해 전략을 갖다가 이 맵을 갖다가 잘못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사용자 인터스페이스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와 사용자가
간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대화 장치와 대화 매뉴얼을 갖다가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저 항해 전략하고 이제 사용자 인터스페이스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 구현되어 있으면 이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골탕을 먹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흐름도를 작성을 해요.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의 연관 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프로그램 로직의 검토를 용이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설계 단계에는 전문가들이 대거 이제 투입되는 단계입니다. 스토리보드를 작성을 해요. 프로그램의 실제 효과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단위 화면들을 갖다가 만들고. 그러니까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하고. 자료 수집 및 개발. 프로그램에 반영될 자료를 수집해서 텍스트, 그래픽, 애니메이션, 오디오, 비디오 자료들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을 갖다가 이제 설계를 해놓고 그 안에 이제 자료를 갖다가 모아서 그 자료들을 갖다가 이제 탑재를 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개별적인 미디어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에 스토리보드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들을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평가 및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마스터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수정되면 검사를 하고 마무리를 한 후 보급을 위한 준비를 한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보조 수업, CAI, 카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서 봤던 프로그램드 러닝이라고 하는 거, 프로그램 학습, 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죠. 개별 학습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 컴퓨터 이제 보조 수업 같은 경우는 우리, 행동주의 학습 이론 쪽에서도 이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요. 컴퓨터를 교수 매체로 활용해서 교과 내용을 학습자에게 가르치는 교수 방법이에요. 교육용 프로그램 또는 코스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컴퓨터가 교사를 대신해서 가르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웨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용 프로그램, 즉 수업 목표 달성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총칭합니다. 교수 학습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성취시킬 목적으로 바람직한 교수 환경 또는 수업 조건을 창출해낼 수 있도록 설계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발 순서를 보면 요구 분석 및 주제를 선정을 하고 목표 및 내용 분석을 하고 교수 방법 및 전략을 설계해서 그림도를 작성하고 스토리보드 작성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시범 적용하고 앞서서 우리 봤던 멀티미디어하고 거의 유사해요. 사실은 컴퓨터 보조 수업이라고 하는 게 멀티미디어 수업이에요. 교육용 프로그램의 이제 유형을 보면 개인 교수용.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쓰이죠. 컴퓨터를 통해 새로운 개념이나 지식을 가르치고 할 때 활용되는 프로그램인데 간의 9단계 학습 전략에 따라 이제 설계되었다.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정보를 개요하고 학습 목표를 위한 문제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기본 구제는 도입, 정보 제시, 질문과 응답, 응답에 대한 판단, 피드백과 교정, 종결 이런 과정을 거친다. 그 다음에 이제 반복 학습형. 학습자들이 이미 배운 지식이나 개념을 유지하고 더욱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연습 체제를 카이에 저장하고 학습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도입, 문항 선정, 질문과 응답, 응답에 대한 판단, 피드백, 종결. 이렇게 돼요.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 학습하는 겁니다. 반복 학습.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한테 이제 요 반복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적용이 되고, 반복 학습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개인 교수용을 방법성이 있어가지고만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한 것일 뿐 다를 바는 없습니다. 모의 실험, 현실 상황과 유사한 모의 학습 상황을 제시하고 학습자가 실상황에 적용해야 할 지식과 기술을 간접적으로 경험시키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도입, 시나리오 제시, 반응 요구, 학생 반응, 피드백과 조절, 종교 과정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요, 각종 박물관 같은데, 그리고 이제 뭐 유적지, 이런 데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해보는 거를, 구성이 돼 있어요. 제가 최근에 경찰 박물관을 갔더니 이제 그런 거 하더라고요. 범인 찾기,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짐 몽따주 꾸미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모의 실험에 이제 해당이 돼요. 그래서 물리적 모의 실험이요.
컴퓨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시험을 조작하고 절차적 모의 시험, 컴퓨터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의 순서와 절차를 학습하는 유형입니다. 상황적 모의 실험, 다양한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한 유형이고 과정적 모의 실험, 여러 변수를 상호작용시켜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의 변화를 파악하도록 하는 유형입니다. 장점, 실제 상황보다 위험이 적어서 안전하게 변수들을 통제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종사들, 비행기 이제 조종하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요 모의 실험에 의해서 쓰죠. 경험을 반복할 수 있어서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고 교육의 효율성이 높다. 실제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학습의 전이도를 높일 수 있다. 학습자를 학습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시켜서 학습 동기를 촉진시킬 수 있다. 시간 통제가 가능하므로 실제 상황을 가속하거나 지연시켜서 특수한 상황에 대한 통찰력과 이해력을 높일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게임의 게임의 흥미 요소를 활용하여 학습 과제를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도입, 시나리오 제시, 반응 요구, 학생 반응 및 상대방 반응, 재정비, 종결의 과정. 상대방과의 경쟁을 통해서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자에게 도전감과 흥미를 준다. 게임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습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학습의 주도권은 학습자에게 있으며 학습자는 게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교육과 면이 있어가지고 어떤지는 사실은 저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게임형이라고 하는 것은. 발견학습형. 학습자 스스로 일련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과정 중심의 프로그램이에요. 컴퓨터의 분집 능력과 데이터 저장 능력을 활용해서 학습자가 여러 변수를 고려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형태입니다. 학습자는 컴퓨터와 일련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필요한 정보와 문제에 대한 해답을 탐색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제시요. 원하는 정보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서 찾는 거를 갖다 의미하죠. 뭐 다른 건 아니고요. 문제 해결, 교사가 창의력이 필요한 문제 해결성을 제시하고 학습자에게 고도의 사고력을 기르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안에 들어가지고 문제 해결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닝. 예전에는 이 이러닝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용어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요새는 이러닝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말한다. 온라인 교육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요새는. 정보와 지식을 원하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그것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웹 기반 체제. 지식과 수행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식들을 전달하기 위해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러닝.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을 갖다 이제 의미하고요.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다. 인터넷 표준 기술을 활용해서 개별 학습자가 컴퓨터,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하여 수업이나 정보를 제공받는 것. 지금 전국에 있는 수백만의 학생들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고 있어요. 다음, 브랜디드 러닝. 혼합형 학습. 말 그대로 혼합형 학습이에요. 두 가지 이상의 전달 기제와 학습 방법론을 학습 목적에 근거하여 적절히 통합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학습 전략. 그래서 디스콜이 이제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하여 웹 기반 기술을 조합하는 형태이다. 그래서 구성주의, 인주주의, 행동주의 등의 교육학적 접근들을 조합하는 형태이다. 각종 공학 기술들과 교사 주도의 면대면 훈련을 조합하는 것이다. 학습과 업무의 조화로운 효과를 위해 실무 과제와 공학 기술들을 조합하는 형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방법으로 집합 교육을 중심으로 온라인 교육을 보완한다. 자율학습 방식으로 온라인 협동 학습을 접목하고 또는 다양한 온라인 학습 전략의 오프라인을 보조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닝 온라인 교육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과 표준화를 깨할 수 있고 교실 교육의 장점인 학사 간 네트워킹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고 학습 효과를 높이고 학습 기회를 확대할 수 있고 교실 교육에 대한 막연한 선호와 이러닝에 대한 막연한 저항감을 가진 사람들을 흡수할 수 있는 포용 전략이고 일방적인 강의 위주의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개별 학습을 촉진하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정보 전달의 정확성을 증진시키고 교수 학습 운영 체제의 지속성을 확보해서 수업 교육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면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결합을 통해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보해서 교수 학습 활동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립드 러닝이에요. 어찌 보면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는데, 역시나 이제 학습자의 능동성이라고 하는 게, 요 플립드 러닝도 이제 중요하죠. 플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재빨리 확, 넘기는 걸 뜻하거든요. turn over quickly. 보통 이제 플립을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전에 온라인 및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해서 개별적으로 교수자의 강의를 듣고 교실에서 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학습 활동을 수행하는 교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학생들이 집에서 과제로 하던 것을 학교에서 하고 학교에서 하던 것을 집에서 하는 방식. 그래서 집에서 교사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듣고 학교에서 응용 연습이나 심화 학습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거죠. 반대가. 반대가. 그리고 보통 선생님한테 듣고 그 다음에 가서 복습을 하고 추가적인 학습을 하고 이게 이제 보통이었는데 이제 그 반대로 가는 게 이제 플립드 러닝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교사가 교사 내용 중심으로 가르치기보다는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심화된 학습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원래 학습자 사정에 의해 교실 수업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거나 수업 시간에 강의를 듣더라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고안된 것이다. 그래서 학생의 개별적 학습 활동 시간이 증가해서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속도가 느리거나 시간 내에 과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까지도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 반복 학습이 가능하고 활동 중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진다. 학생이 미리 선행학습을 해오기 때문에 학생의 심화학습을 도와줄 교사의 시간이 늘어난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쉬울까요? 학생들이 미리 선행학습을 해온다. 숙제도 안 해오는데. 실력 차이가 나는 학생도 미리 주요 사항들을 학습해 오기 때문에 동등한 수준에서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다.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실력 차이? 물론 엄청난 실력 차이를 보이게끔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지.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서. 공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집중력 있고 공부 안 하기 때문에. 이 실력 차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력 차이가 나는 학생도 미리 주요 사항을 학습해 오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 저는 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플립드 러닝이라고 하는 게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학자의 학업 성취 수준도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속성을 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검증은 아직 안 돼 있어요. 굉장히 한정적인 케이스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플립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상은 굉장히 높지만은 현실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갸웃합니다. 한 개, 학생의 선행학습을 도울 디지털 강의 자격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 물론 그렇죠. 이 두 번째입니다.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제대로 해오지 않거나 심화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선행학습이 문제예요. 사실은 선행학습이 문제라고. 예습을 안 해오면 땡이지 뭐. 디지털 강의 자료에 연계된 교실 내 학습 활동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케이스가 작다고 얘기를 했죠. 케이스가 작아서 이걸 갖다가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수 학습 이론과 교육공학을 마쳤습니다. 어찌 보면 제일 까다로운 부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특히나 기존의 전문 교과 영역 가운데서도
인지교육을 주로 하는 교과들의 경우에는 이 교수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적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 교수 이론, 이제 일반 이론에 해당되는 것과 학습 이론, 일본 이론에 해당되는 것들 그렇게 어렵지 않고 구성주의 학습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가령 영양교사를 지원하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서교사, 그 다음에 보건교사 이런 쪽을 지원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런 쪽에 어떤 트레이닝이 돼 있어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체제 이론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좀 익숙해져 있어야 되고 전문 교과 활동에서 교과 내용학 또는 교수학습 이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깊이 있게 배우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심리학과 연결을 지어서 교수학습 이론은 좀 체계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사실은 좀 가슴 한켠에 좀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좀 더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 교수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그런 것들을 갖다 알려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제가 판서 같은 것도 좀 많이 하고 좀 그렇게 하면서 뭔가를 갖다 알려드리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특히나 이제 협동학습과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개별화 학습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여러 이제 주제들과 연결을 지어서 차근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수학습이론 교육공학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